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야, 근데 이게 또 서울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만 실수요자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들어서 또 가격을 또 그렇게 올려버릴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리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요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실수요자들이 앞에 지금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남아있는 실수요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완전 시장은 동결.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꼭 아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자면 이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네. 지금 이제 많은 논란들이, 많은 논의들이 대부분 전문가나 언론 네. 그리고 뭐 각종 협회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네네.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시장이 위축됐다 이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살려는 마음이 먼저입니까? 대출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죠. 당연하죠. 대출은 수단이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출 해준다고 해서 나 집 사야지? 대출 안 해준다고 해서 나 집 안 사야지가 아니에요. 먼저 내가 집을 살려는 마음이 생기고 의지가 생긴 다음에 대출을 알아보잖아요. 지금은 이런 의지의 수요, 즉 실수요가 시장에서 줄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감소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9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출이 안 됩니다. 네네네. 근데 가격이 올랐잖아요. 왜 올랐을까요? 물론 현금 부자도 있는 거고. 아니죠. 있던 집 팔아서 살 수도 있고. 아니죠. 뭐냐면 실제로 대출 규제가 된다고 해도 마음이 막 생기니까 각종 대출을 여기저기 받고 주식 마이너스 팔고 대출 끌어오고. 이래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막 시장에 몰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대출도 증가했지만 네네네. 실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도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촉매제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촉매제는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실수요자들 그 마음을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안해서 계속 올라타려고 하는데 대출 규제를 하면서 그 실수요자들도 불안한 수요는 조금은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잘 보시면 지금 대출 규제의 본질은 뭐냐면 총량 규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DSR 조금 적용하는 거하고 네. 금리 조금 올리는 거고 네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예요. 네. 시장의 변동 원인은 무주택자들이라든지 갈아타기 수요의 수요 증가였다고요. 총량 규제, 예를 들어서 LTV나 DTI 규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대출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의지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라든지 DSR 충분히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죠. 그렇죠. 금리가 높아서 문제지. 그렇죠. 은행들도 대출 안 해드립니다가 아니라 가상금리로 막 펑펑펑펑 올려버려서 문턱을 높게 만드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시장에. 단순한 대출 규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시장 변화는 아니다. 왜 이게 논리 구조를 잘 판단해야 되냐면 예.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이 위축됐다고 보면 대출을 풀어주면 다시 시장이 살아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 불가능하다.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아닌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하겠죠. 집값이 오르길 희망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 규제가 저는 다시 풀려도 막 대출을 다시 총량 규제를 풀어주는 거하고 또 별도의 얘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창구지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창구지도가 풀려도 집값이 살아나기 힘들다. 왜냐하면 집을 살려는 유효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살려는 마음도 감소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후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시장을 분석할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창구지도가 풀리더라도 그러니까 24년 봄, 여름 같은 장세가 다시 나타나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이 똑같다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까? 또 아닌가? 또 조건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을까?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후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자꾸 대출 규제 얘기를 하는데 대출 규제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 시장에서 살만한 유효 수요가 감소했다. 그 유효 수요를 이제 감소시키는 아니면 이제 미래의 과도한 수요를 현재로 끌어오는 걸 좀 막기 위해서라도 막 계속 공급은 늘려야 되는데 근데 공급을 늘리는데 또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의 수요,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을 당장 사도록 유인하는 거는 효과가 빠르죠. 근데 한 5년 뒤, 10년 뒤에 공급되는 주택을 당장 내일 모레 공급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스매치가 계속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거는 미스매치 말씀하신 게 핵심이에요. 그 미스매치는 계속돼 왔다고요. 그렇죠. 일시적인 변동원이 아니에요. 갑자기 2024년도에 공급이 부족합니까? 집이? 왜요? 전쟁 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냐면 지속된
잘못된 현상 보고 일시적인 변화 요인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2024년도에 집값 왜 올랐습니까? 말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아니에요. 주택 공급 원래 부족했어요. 네. 근데 그럼 2022년도에 왜 집값이 빠졌냐고요. 그때도 집이 갑자기 많았습니까? 그때도 말씀해 주신 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또 이제 공급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 단기적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건 매도 물량이고 매도 물량이 시장에 많이 증가하면 아무리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어도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건 네. 10년, 20년의 집값 전망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집 마련을 그럼 언제 할 거냐? 내년이냐 내후년이나 3년 후냐? 네네. 그리고 내년이냐 내후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서 장기적인 공급 부족 얘기를 왜 하고 있냐고. 그게 또 사람의 심리를 막 움직여요. 아니요. 그 심리는 계속돼 왔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이 풍족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네. 2009년도에 집값이 올랐는데 빠지다가 서울의 아파트 2009년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10,000 가구밖에 안 됐어요. 예. 지금보다 그때는 유효 수요가 훨씬 더 많았고 집 없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죠? 그랬는데도 사실 그 위에 집값이 계속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 집은 항상 부족했다. 근데 왜 그게 집값을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될 수, 장기적으로 10년 후나 20년 후에는 네.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면서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집이 부족합니다. 집을 안 짓잖아요. 그래서 막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해요. 네. 그러면은 장기에 공급 늘어나니까 집값 빠진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그건 단기 공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은 도대체 언제는 네. 이렇게. 흥미롭죠. 근데 뭐 이번 윤석열 정부의 최초의 공약도 그러했고 또 가장 최근에는 그린벨트까지 이제 해제를 해서 신규 네. 택지 뭐 공급하겠다 후보지 내고 또 발표되고 수도권에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함의는 당연히 담겨 있는 거고 또 그런 시그널도 시장에는 계속해서 줘야 하는 걸 테고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제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까지 하면서 이렇게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제 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푼다고 해서 지금 집값이 하락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급과 그리고 단기 집값에 영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막 오를 때 88 대책이라고 해서 공급 대책을 대규모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집값이 더 오르잖아요. 그렇죠? 아주 먼 미래니까. 그러다가 집값이 언제 사실은 좀 안정되고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단기에는 사실 수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린벨트가 공급된다거나 아니면 공급 안 된다거나 하고는 단기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수요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다 수도꼭지 잠그듯이 딱 마른 게 아니라 어느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계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서울 지역 아파트도 막 9천 건 이상 이렇게 막 매매가 되다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 있을 거고 뭐 DSR도 그렇고 2단계 스트레스 DSR 뭐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착착착착 있어서 뭔가 이제 수요가 변화가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죠. 그 대표적인 걸 뭘로 봐야 됩니까? 가격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게 돼 있어요. 특히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더 빠르게 감소해요. 왜? 주식하고는 다르게 네. 유효 수요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재벌그룹 회장들이 막 계속 사요, 집을. 그러면 수요가 무한정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살 마음도 없고. 그죠? 또 하나 뭐냐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싶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택자 모두가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실수요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대신 가격이 오를 때 수요 계속 증가하는 수요도 있어요. 네. 그건 투자 수요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가 중요한데 투자 수요가 지금 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유효 수요는 즉 실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줄어들 없다. 수밖에 없고. 대신 또 안 줄어들 수 있는 조건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대출을 계속 해줘. 예를 들어서 막 LTV 지금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는 막 7, 80% 해주는데 100%로 막 해줘. 그러면 올라갈 더 수 올라가죠. 있죠. 왜냐하면 나의 구매 여력이 증가하니까. 그죠? 근데 그러기에는 뭐 그러면 이제
나라 경제가 그냥 골로 가자는 건데. 그래서 약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 오히려 이런 대출 규제가 집값을 더 양극화 만드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기존에 몇 억으로 대출을 받아서 20억이 된 집을 팔고 더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 부자들 뭐 동원을 해서 20억대, 30억대 집으로 갈아타고 막 이렇게 되면서 더 양극화가 되고 있고 당장 이제 몇 억이라도 빨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이 대출 규제가 역설적으로 너무 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양극화의 핵심은 대출,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최근에 고가 주택이나 신규 주택이, 그러니까 신축이 잘 팔리고 가격이 오른 건 갈아타기 수요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가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다시 갈아타기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산시장의 속성인데 일종의 도미노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도의 시장이 아니다. 음. 그래서 고가 주택이 그렇게 오른 것도 예를 들어서 저가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위축되면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왜냐하면 내 집을 팔아서 이사할 수 있는 갈아타기 수요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당장 집이 팔려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이제 자꾸 양극화라고 하고 뭐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제 하는데 네, 네. 그 본질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뭐냐면 네. 지금 시장에서는 그 양극화의 핵심이고 고가주택이고 신축주택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를 마치 수요가 증가해서 오르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른 이유는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즉 매도 물량이요. 그런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물량을 현저하게 줄여요. 네네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줄였어요. 또 하나 신축 아파트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양도세 때문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포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게 수요 증가가 있고 공급 감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고가 주택의 상승 원인은 공급 감소다. 안 지어서가 아니고 안 팔아서요. 그러니까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는요. 투자 비율이 훨씬 높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안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한.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반포의 새 아파트를요. 돈 많은 사람이 줄 서서 사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고요. 어쩌다 한 건이 거래돼서 올라요. 네네네. 그건 뭐냐면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집을 파는 사람들이 낚시대 드리는 것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60억에 이렇게 하고 기다려요. 어차피 물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 명이 잡은 거예요. 이게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올랐죠. 근데 원인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수요 증가가 아니고 뭐다? 공급 감소. 그렇죠. 수요 증가일 때만 가격이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추세. 네, 그런데 공급이 안 팔아서 오르는 주식은 그러니까 아파트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이건 9월까지 얘기죠. 그렇죠. 부동산이 이제 상승장이었을 때 뭐 그것도 한 6개월 정도였긴 했습니다만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매도 물량이 또 많이 쌓여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8월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7월에는 9천 건이었고 8월에는 6천 건이었고 그리고 9월에는 3천 건. 확 줄었네요. 예, 이제 반반씩 확 줄죠.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들은 시장에 물건을 내놨는데 안 팔리죠. 그러니까 쌓이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훨씬 더 쌓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까처럼 안 팔아서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이제는 팔고 싶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매도 물량이 제가 볼 때 서울 아파트 가격 매도 물량은 아주 쉽게 10만 건 이상은 올해 말 정도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매도 잔량이요. 네. 그 10만 건이면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역대 최고 물량이죠. 통계가 작성된 이래.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으니 그 기대 심리가 같이 이제 매도에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중요한 건 또 그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이냐. 못 팔죠. 근데 매도 물량이 많으면 조금씩 싸게라도 내려놔야 또 거래가 될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는 팔려고 이제 내놓기 시작하는데 내놓을 때는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호가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상승장일 땐. 아니요. 하락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 이 기자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된 게 10억 원이에요. 네. 그런데 내놓을 때 얼마로 내놓겠습니까? 10억 이하로는 안 내놓죠. 그렇죠. 그래서 매물이 증가할 때는 호가가 올라요. 근데 우리나라 가격 지수에
네. 발표되는 가격 지수들 있잖아요. 뭐 네네. 매주마다 발표되는 게 그게 호가 기준이에요. 거래가 안 되면. 호가도 반영이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호가가 증가할 때 그 가격 지수가 올라요. 그래서 시장은 안 좋은데 봐봐 지표는 오르잖아. 이런 식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는 매물을 내놓는 아파트가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 왜 이렇게 집 보는 사람이 없어? 아니 요즘 손님이 없어요. 사장님 그 가격에는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5천 내려볼까? 이런 일단 배신자들이 나타나죠. 일단 뭐 급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뭐 팔아야죠. 뭐 그쵸. 어떻게. 예. 그리고 급한 마음이 아주 공교롭게도 이게 아주 주식하고 아주 유사한 게 생겨요.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원의 아파트를 사면 네네네. 10억으로 올랐어요. 네. 그러면 돈을 5억 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9억으로 떨어졌어요. 음. 그래도 4억 번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쵸, 그렇게 그쵸. 안 생각해요. 전고점. 1억 손실을 봤다고 생각해요. 주식해도 그러잖아요. 그죠. 항상.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손실의 고통이 훨씬 크거든. 그러면 손실하니까 빨리 팔고 싶어요. 내가 4억을 번 것보다 고점 대비 1억 내려온 게 더 아프게 그렇지.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떨어지긴 빨리 팔고 싶어요. 어. 이런 마음이 더 커요, 부동산은. 그래서 공교롭게도 가격 떨어지면 왜 물량 걷어내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배신자들이 꼭 나타나. 그래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예요. 그 배신자라는 표현은 이제 그 커뮤니티 용어. 그죠. 그 입주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봤을 집을 때 갖고 있는 배신자라는. 분들 예. 입장에서는. 약간 근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이제 집값이 올라갈수록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올라가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라든지 거래 수수료라든지 그것도 같이 이제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더 거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큰 건 아니고 뭐 0. 몇 %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투자자 입장에서요? 그렇죠. 투자자가 됐든 실수요자가 됐든 실수요자에게는 그거는 큰 허들은 아닐까요? 그렇죠. 뭐 크게 허들은 될 수 없고, 근데 이제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단 투자자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취득세가 8% 이상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을 살 때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런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고, 또 하나 이제는 집을 팔 때는 사실은 이익에 우선된 거지 세금을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아요. 속성상. 우선은 이익이 먼저. 그렇죠. 음. 그래서 집값 상승에 기대감이 있으면 네. 아무리 보유세를 올려도 팔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유세가 아무리 낮아도 집값 하락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겠죠. 팔죠. 그러니까 지금의 논의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판다는 거예요. 네네. 왜? 보유세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세 가격이 올라서 예를 들어 집을 안 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전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첫 번째는 가격. 그렇죠. 가격 전망. 부터 봐야 되는 거. 네. 가격 전망. 그 반대로 그러면은 시장이 좀 지금은 좀 그래도 얼어붙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가격이 또 떨어지면은 또 다시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도 그렇죠. 있을까요? 예. 실수요가 그러니까 들어오죠. 계속 그게 왜냐하면 반복될 수 사용하려는. 실사용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단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특히 아파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고, 그러니까 최근은 다주택자 규제 이후에 네네. 앞으로도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요인이니까 정책이 막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빠지면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더 많이 들어온 건 투자 수요예요. 아 가격이 더 많이 빠지면 그렇죠. 취득세 뭐 중과 이런 걸 감안하고서라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어느 지점이냐가 그쵸. 문제인 거네요. 그때가 진짜 바닥이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가 들어올 때. 저는 내년에 일부 지방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봐요. 아 이제 못 올라서 아직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지역. 그렇죠. 그런 지역에 실수요와 함께 투자 수요가 들어간다. 실수요와 함께 투자 수요까지. 네. 그러면 이제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방은 오르는 거죠. 이런 전망하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네네네. 저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체 이제 뭐 앞에서도 양극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울 집값과 지방의 집값이 너무 벌어지고 있고 지방 내에서도 또 그 핵심 도심 지역하고 또 약간 외곽하고 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격차가 그럼 점점 더 커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들어온다. 반대로 이제 반대로 서울은 집값 떨어지고 네. 지방은 서서히 회복. 근데 그 정확히 뭐 앞에서도 바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알 수 없는 바닥이고 그럼 그때 가면 이 신호라는 게 결국 거래량.
거래량으로. 네,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지역에서 싼 집을 사려는 분들은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데 일부 지역에서 지금 가격은 많이 빠졌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추세적일 거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거래량이 이제 조금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이제 눈여겨서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정책에 대해서도 또 이제 논의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집값이라는 게 그냥 시장의 수요와 공급만으로 가도 이거는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책들이 이제 얹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규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까 창구지도, 은행 창구지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일례로 지금 기준금리는 미국이건 한국이건 인하 추세인데 대출 금리는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는 어떻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거를 예측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좀 충실하실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금리 인하된다고 그래서 집값 상승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예상되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가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고 네네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해야 집값이 상승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간 단계를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 오르고 금리 인상되면 부동산 가격 빠지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 여쭤봤는데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연준 의장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걸 예측하려고 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집값을 전망할 때 금리 전망이 안 들어가는 이유. 제가 어떻게 금리 인하될 것 같아서 집값 오르고요. 금리 인상될 것 같아서 집값 내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고 그리고 현재를 파악해서 미래를 전망할 뿐입니다. 그 말인 즉슨 앞에서도 이제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으면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 그렇죠.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프라이스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 금리가 높을 때 집을 사야 돼요.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얘기하죠. 금리가 낮을 때 집을 사라고. 그때는 이제 많이들 또 사고 싶죠. 아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고민하는 수요를 좀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또 되기는 하고요. 금리가 그렇죠. 낮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돈 벌기가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막 올라서 집값이 떨어진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금리가 낮았는데 집값이 높은 게 중요한 겁니까? 집값이 낮은 게 좋죠. 그렇죠. 아니 금리가 예를 들어서 2% 3%포인트 낮아졌다고 그래서 매달 예를 들어서 많게 뭐 한 200만 원씩 이자 비용 절약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집값은 1억 뭐 2억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200만 원 그렇게 이자 비용 덜 내서 1억 비싸게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200만 원 더 내고 2억 싸게 사면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근데 이게 금리는 일단은 이제 예측 불가. 근데 이제 가격이라는 것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한 번 그런 시장을 기다릴 수 있는 시장이 올 거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보다는 조금 더 예측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근데 그거는 지금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 줄고 있죠. 그다음에 공급은 증가하고 있고. 그럼 오히려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계속 이제 먼저 말씀해주세요. 네. 그건 이제 바닥에다 깔고 그럼 오히려 창구지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고 어찌됐든 간에 수요가 줄었고 공급 매물은 쌓여 있는 이 상황이 그럼 역설적으로 집 사긴 좋은 때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예. 네. 아 거기다가 가격까지 떨어지면 떨어져야죠. 그냥 그 조건보다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현상인데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기 전의 모습이거든요. 수요는 줄고 매물이 처음에 증가할 때. 근데 매물이 증가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집값은 바로 안 빠진다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이제 수요가 줄어든 걸 또 확인하고 그러면 매물의 호가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이게 전형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기에 일종의 전조 현상입니다. 그 전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거래량 줄고 수요가 감소해서 매물이 증가하고 대신 거래는 안 되는데 지표 주택가격 지수는 막 조금씩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게 아까 그 호가가 반영이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 약간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까? 급매물 나오면 연락 주세요. 싼 그것도 거. 좋은데 그게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방법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올 시장은 급매가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이 훨씬 더 편한 시장이 온다. 그건 어떤 좀 확률적인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매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 중에 급매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물이 적을 때 급매를 잡는 것보다 매물이 많을 때 급매가 물건이 그렇죠. 훨씬 많잖아요. 확률적으로. 예. 해서? 근데 최근에 2022년도에 집값이 빠질 때는 매물이 많지 않은데 집값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매를 잡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급매라는 것을 급매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는 물론 이제 파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양적으로 매물이 쌓여 있는 게 잠재적인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 중심으로 보면 된다. 거래량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식의 접근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집값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집값 다시 올랐지 않느냐. 네네네. 집은 언제나 사면 좋다. 고통도 2년 오래 못 간다 뭐 이렇게. 예. 아니 집값이 떨어졌을 때 샀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더 좋은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냥 똑같이 하려면 뭐하러 그냥 아무 때나 사고 뭐 고민 없이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더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집값이 하락했을 때 내 집 마련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거는 근데 그게 참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높은 지금이 약간 앞으로 올 또 시장이 가격만 좀 떨어져 준다면. 그렇죠. 그렇죠.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